오늘 얘기할 타인의 심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들이죠. 과거에는 악플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SNS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악플러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도대체 악플러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굳이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보여줄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1번,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5명이 있고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만 조작하면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는 5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기차는 멈춰 쓰고요. 따라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를 응용해서 확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두 경우의 반응이 다릅니다. 선로를 바꾸는 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미는 건 선뜻 한다고 선택하기 힘들겠죠. 내 손에 직접 피가 묻기 때문입니다. 악플도 똑같습니다. 악보이스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악플은 키보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러는 사람을 미는 걸 주저없이 선택하는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은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직접 묻지 않을 때에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연민 혹은 공감입니다. 악플러들은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죠.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격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묘한 악플러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학생인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매번 나이와 직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서로 싸움 붙여서 욕하게 만드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뭘까요?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는 심판이 됩니다. 내가 어느 손을 들어줄까 판정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권력감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 같은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거죠. 악플을 보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과학의 결과로만 보자면 악플은 상해치사와 살인과 형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불쾌함을 넘어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악플을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위해이고 못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플을 왜 보냐? 그걸 찾아보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넘어서 그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플러를 자꾸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이 사람의 직업과 범죄 경력의 유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내에서 일하는 쾌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잡고 나면 멀쩡하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어릴 적 혹은 동료 관계 혹은 일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그러니 악플러를 잡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선 우리 아이가 악플을 달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적은 경우이겠지만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악플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범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플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죠. 감정을 느끼지만 연민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 크게 폭발하면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형광등이 나갔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형광등이 꺼진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왜 이때 꺼져? 네가 들어오니까 꺼지네.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나 가족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플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상태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외모라든가 신장, 심지어는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것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악플러들 자신이 이렇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대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악플을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발견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널 존중을 많이 안 해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꾸짖었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썼던 기록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못 찾겠지 하는 것들 10년 후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완전 범죄가 DNA 기법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숨길 수 있었던 건 다음 시대가 되면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쓰는 모든 글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는 쾌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쾌감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더 센 악플을 남겨야만 나의 뇌는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폭력적 쾌감들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적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지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비판이 아닌 악플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군요. 보통 명사이고 짧습니다. 그런데 긴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소리예요.